다시 한번 반등을 꾀하는 장입니다. 오늘 투자 알고리즘은요. IN증권 더국 WM센터 이화증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그 주제를 세제 개편발 조정이 끝났나? 라고 정했는데 끝났습니까? 일단은 분위기는 확실히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주 중에 세제 개편안 관련된 검토를 재검토하고 네. 이제 아마 다음 달 9월 초쯤에 이제 국회 예산안 정할 때 본격적으로 좀 제출할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미니멈 10억 이상인 거는 아마 시장에서는 나올 것으로 보였고 이게 만약에 20억, 30억이 나오게 되면 시장의 노이즈가 좀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A안, B안 얘기를 했죠. 물론 여기서 이제 뭐 향후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아니면은 법인세 인상과 관련된 조금 조합적으로 좀 고려해서 좀 변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났다. 어쨌든 좀 이 세제 개편발 리스크는 우리가 해소를 하고 지우고서 이제 추가적인 레벨업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요. 첫 번째 섹터로 확인해 보시죠. 그 시장의 다음 랠리의 주인공 과연 2차 전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호재가 진짜 정말 많거든요. 리튬 가격도 최근에 계속 반등을 했고 지금 에코프로비엠 실적도 깜짝 실적이 나왔고요. ESS 쪽으로도 지금 JP모건이 LG엔솔 목표 주가 최근에 상향했었죠. 중국발 관세 있죠. 이거는 뭐 온 세상이 2차 전지 가라고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은 뭐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리스크는 충분히 다 노출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9월 3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IR에 관련된 조기 폐지 법안에 서명을 한들 이미 시장에서 다 나온 노출이고 거기에다가 초기에 뭐 북미 시장 전기차 질투율 관련된 업황 회복에 대한 더딘 부분 이미 시장에 반영돼서 주가가 다 빠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중국의 그 공급 개혁안 이슈와 그 전기차와 관련된 공급 강의 이슈에 대한 제재 부분들 나오게 되면서 탄산 리튬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단기적으로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특히 LG 엔솔에서도 이번 실적 발표에도 아시다시피 특히 북미 쪽에 대한 변화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GM도 이제 7월달 전기차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수요가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신에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는 그만큼 전기차 마진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LFP와 관련해서도 그 ESS 쪽으로 이제 그런 전동화를 조금 변경하는 이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도 오늘 또 삼성 SDI가 그런 ESS 관련된 공급 관련 기대감이 좀 같이 복합적으로 좀 나오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는 일단 확실히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에코프로 BM발로 실적이 물론 이제 지난 분기 때는 흑자 전환이 됐지만은 이게 본격적으로 영업 이익에 대한 개선이 이제 본격화되는 시점에 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펀더멘털 측면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에코프로비엠이 호실적을 발표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앞으로 점점 좋아질 거다라고 하던데 이번에 진짜일까? 이번에 정말 2차 전지 실적 믿어도 괜찮을까? 궁금합니다. 일단 지난 분기 때는 기본적으로 에코프로 BM이 한 100억 정도 흑자 전환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영향은 어느 정도 재고에 대한 환입 효과가 조금 어느 정도 반영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아마 그 IR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30년까지에 관련된 수산화 리튬의 가격에 대한 전망들 그리고 니켈 가격에 대한 방향에 대한 전망들이 확실히 지난 분기와 달라졌죠. 예전에 탄산리튬 가격이 2023년도 기준으로 톤당 거의 50만 위안이었다가 지금 5만 6천 위안까지 빠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7만 8천 위안까지 갔죠. 물론 다시 지금 6만 8천 위안까지 오긴 했지만은 그만큼 적어도 바닥을 지난 흐름에서 시장에서 분위기가 재생되고 있고 결국에는 아마 다음 달쯤에 중국에서 이제 공급 개혁안 발표를 좀 더 강하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좀 전기차 관련 이제 원자재 시장에서는 좀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충분히 좀 있다 좀 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오늘 이제 에코프로 BM 실적에서는 특히나 이제 유럽향 쪽에 대한 실적 개선세가 좀 굉장히 나왔습니다. 물론 오늘 삼성 SDI도 아마 복합적으로 좀 연관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 에코프로 EM이죠. 이 두 개에 대한 법인에 대한 수익성이 크다는 측면에서도 향후에 이제 SDI에 대한 실적 쪽 대한 개선 부분도 같이 복합적으로 좀 섞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펀더멘털 리스크 이제 지워진 거예요? 조금 이제 지워진 건데 물론 이제 지속성은 봐야죠. 물론 우리가 2030년 기준으로 지금 북미 전기차 침투율을 30%에서 22%까지 굉장히 낮춰지긴 한 상황이지만은 네. 결국에는 미국의 그 북미 쪽의 인프라가 얼마나 빨리 이제 설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침투율 업황 회복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황 진출 속도에 따라서 조금 이 리스크의 해소 여부가
진위 여부가 갈릴 수 있겠다. 자, 2차 전지 그러면 접근을 해야 한다면 어떤 테마에 좀 접근하는 게 좋을지 궁금한데 뭐 나트륨 이온, LFP, ESS, 폐배터리까지 오늘 전부 다 상생하는 중이라서요. 과장님 혹시 좋게 보시는 테마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으로는 저는 이제 LG 엔솔이 일단 북미 쪽에 이제 ESS 쪽으로 빠르게 이제 수주 물량들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측면, 특히 LFP를 이쪽으로 이제 미국 대표적인 뭐 테슬라나 다양한 이제 그런 OEM 업체들이 계속 이제 물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런 원가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뭐 신차 쪽에 대한 LFP 전략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LG 엔솔 같은 경우가 이미 공장 그 전환 자체를 이미 LFP나 ESS 쪽으로 0으로 다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향후에 수주 모멘텀이 있을 거고 최근에 이제 노스폴트 같은 경우도 파산을 했습니다. 스웨덴 쪽이죠. 그리고 폭스바겐과 그런 볼보 쪽에 대한 새로운 그 물량을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세팅을 하지 않을까. 제가 한 2년 전에 이제 IR 갔다 왔을 때도 3년 정도 세팅하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봤을 때 향후에 새로운 OEM 업체들과의 관련된 물량에 어느 정도 세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년 내후년을 봤을 때는 LG 엔솔에 대한 영업 비행률 자체가 좀 더 크게 좀 개선될 여지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LG 엔솔의 영업이익률. 그럼 양극재보다는 셀 위주로 지금은 보는 게 맞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미 뭐 하이드로겔 리튬이나 그 리튬 같은 경우는 지금 리튬 가격이 올라오니까 바로 이제 주가가 올라왔죠. 그러면 적어도 3, 4분기 때는 LNF나 그런 양극재 쪽에 있는 회사들 포스코 퓨처엠이나 적자폭을 크게 좀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3, 4분기 때는 아마 오늘 이번 2분기는 에코프로 BM, LG 엔솔 쪽으로 분위기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 3분기 때부터는 다양한 그 양극재 업체들에 대한 실적을 조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고 해봤을 때 그 이후에 따르고 회사들도 저는 봤을 때는 LNF 이런 회사들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NF도 진짜 추세 안 잃고 여전히 예쁘게 흘러가고 있네요. 3분기쯤에는 양극재를 좀 보자. 지금 일단은 LG 엔솔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마무리 짓고 반도체 넘어갈까요? 역시나 조정에는 믿고 반도체를 샀어야 하나. 지금 가장 많은 출연자분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섹터가 바로 반도체잖아요. 삼성전자가 오늘 7만 원대 회복을 드디어 했는데요. 8만 원까지는 오래 걸릴까요? 만약에 지금 어제부터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HBM3 12단 반도체 퀄테스트 얘기죠. 뭐 시장에서는 한 8월 말쯤에 통과 여부가 뭐 결정이 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결국 이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4분기 때부터 이제 삼성전자는 HBM 쪽에 수익성이 굉장히 이제 클 수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향후에 HBM4까지 내년에 양산의 완전 분위기가 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대다수의 미래에셋증권이나 아니면 여러 JP모건이나 대부분 이제 8만 5천 원까지 목표가를 다 전환시켰습니다. 이게 뭐 8만에서 8만 5천 원이 아니라 그 7만 5천 원에서 8만 5천 원까지 만 원 이상 목표가를 좀 상향해왔던 만큼 물론 이미 파운드리 쪽은 분위기가 달라졌죠. 그러면 적어도 3분기 같은 경우는 닌텐도 2나 아니면은 그 엑시노스 2500 그 갤럭시 플립에 들어가는 거 그게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적자 폭을 굉장히 해소시켜 줄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엔비디아 쪽에 그 투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4분기 기대값이 더 올라가게 됐을 때는 그럼 삼성전자는 제가 봤을 때는 8만 원은 충분히 단기적으로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요. 보통 그 삼성전자 하면 HBM의 그 공급 여부 때문에 계속 주가가 눌리거나 횡보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혹시 이번에도 이 HBM3 이 12단의 그 공급 여부와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조금 횡보를 길게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실패하게 되면? 네. 근데 전까지요.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겠죠. 작년에 삼성전자가 한 7월쯤인가요? 6월쯤에 주가가 한 8만 8천까지 굉장히 단기적으로 올라왔죠. 그때 이슈가 어떤 이슈였냐면은 3월 달에 GTC 2024에서 젠슨한 대표의 그 HBM 사인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8단 반도체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주가 쪽 올라왔었거든요. 물론 그때 뭐 레거시 쪽에 대한 수요 기대감도 있긴 했지만 근데 그게 물론 나중에는 처음 이제 시장 스토리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엔비디아가 결국 이 시장을 지배를 하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실패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쭉 빠졌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일단 기대감은 적어도 이제 파운드리나 그 H밴 쪽에 대한 행보가 완전 좀 다른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마 기대감이 좀 클 수 있다라 보고 있고, 오늘 또 LS증권에서 좀 재미있는 리포트가 나왔죠. 내년에는 AMD가 이쪽 AI 시장에서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12단 반도체는 그 AMD나 저기 브로드컴 쪽으로 물량이 들어갔죠. 들어갔으면서 이번에 정영은 DS 부문장이 실리콘밸리 가면서 엔비디아한테 우리 이미 레퍼런스가 여기 쌓여 있다. 통과됐는데 왜 너네들은 안 해주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설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내년에 AMD가 성장을 하게 되면 이 시장에서 일단은 삼성전자는 적어도 AMD라는 그 고객사를 크게 쥐고 있는 거죠. 물론 이번에 AMD가 주가가 빨리 올라왔다는 거는 내년 성장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AMD와 엔비디아 쪽으로 물량을 갖게 되면은 주가는 더 빨리 올라가게 될 것이고, 만약에 컬테스가 통과가 되게 되면은 사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는 진짜 고민해야 되죠. 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제 최근에 그 골드만사스에서 얘기가 나왔던 내년에 HBM의 가격 경쟁이 불가피해지게 되면 가격이 인하하게 된다. 그러면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미스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가에 대한 고민도 그때 가서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하이닉스 주가도 한번 체크를 도와주시죠. 네. 지금 싼 건가요? 지금 쌀 때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한켠에는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확실히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네. SK파, 삼성파 정말 갈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명확한 답은 없겠죠. 결국 시장에서 보는 거는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미스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 저는 이게 맞습니다. 결국 왜냐하면은 시장 규모는 더 커지고 있죠. 우리가 요즘에 계속 얘기가 하는 게 메타든 애플이든 저기 구글이든 엄청난 그 AI 쪽의 인재를 영입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메타가 20조를 투자해서 그 스타트업인 스케일 AI를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더 커지고 있고 AI 성장은 나오고 있고 데이터 센터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는 더 커지는데 삼성전자가 여기 들어온다고 해서 나중에 가격 경쟁이 더 불가피해서 주가가 많이 빠질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물론 일단 SK하이닉스 입장에서도 물론 HBM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는 거는 로직 다이와 관련된 비용이 커지다 보니까 그게 아마 JP모건이 한번 태클을 걸었습니다. HBM3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65%, 70% 가까이 되는데 HBM4는 로직 다이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제로 마진 자체가 60%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는 이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HBM4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 3 이때와는 그렇게 이익이 크게 마진이 개선되지는 않을 거다는 얘기가 어느 정도 컴플레인 하나 좀 나왔다는 거죠. 물론 저는 시장이 더 커지게 되면 이것도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좀 보였기 때문에 물론 전 중장기적으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같이 동반 성장하는 반도체 주도 섹터라고 좀 보고는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주도권은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파. 일단은 삼성파. 네, 삼성파. 중장기로는 하이닉스도 같이 좋게 보시는데 시장이 같이 커져야 이 어떻게 보면은 점유율을 뺏기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좀 지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알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그동안 좀 주목받았던 파운드리 포함해서 뭐 전공정단은 조금 조정이 나오고 오히려 장비와 HBM 종목들은 괜찮거든요. 소부장에 대한 집중도는 어떤 쪽으로 좀 분산시킬까요? 일단은 소부장 물론 최근에 이제 하반기 쪽에 이번 실적 발표가 다 마무리가 됐으니까 특히 낸드 쪽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 그러면 이제 디램 쪽 같은 경우는 물론 HBM 수요도 있긴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삼성전기와 같은 이제 IT 전방 수요가 굉장히 민감하게 좀 반영되는 주가들 같은 거 굉장히 좋아졌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제 적어도 이제 레거시 쪽 수요는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가늠을 해봤을 때는 물론 이오테크리스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소부장 중에서 가장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죠.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삼성전자가 기본적으로 적어도 HBM이 이제 향후에 여기서 성장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오테크닉스는 기본에 HBM 관련해서 디램 익스포저가 가장 큰 게 사실 이오테크닉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가 HBM 나중에 생산을 많이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럼 이오테크닉스와 관련된 뭐 그룹
그루빙 장비나 스텔스 다이해진 장비가 이미 몇 개월 전에 물량들이 신규 주문이 들어왔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2분기는 아마 아직 실적이 발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아마 1분기보다 더 큰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 짓고요. 저희 조선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조선이 지난주부터 계속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특히 엔진단이 또 뛰어난 흐름을 보여줍니다. 워낙에 엔진은 앞으로 조선 업종이 커지면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섹터다라고 워낙에 좀 많이 들었어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계속 더 잘 갈까요? 일단은 이게 환경적인 문제가 크죠. 실제로 IMO 국제 회사 기구에서도 이게 그 이산화탄소와 관련된 규제 이슈가 2050년까지 제로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목적입니다. 2030년이 대략 한 50% 그리고 2040년이 70%까지 이산화탄소를 없애자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우리가 지금 중국 조선소와 한국 조선소 이제는 미국 때문에 일본 조선소까지 이제 견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한화 엔진과 같은 이게 DF 엔진, 친환경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마 작년 말쯤에 있다는 중국 그 1위 조선사한테 관련 공급 계약을 받았죠. 그때 제가 기억을 하기로 한 6,500억 정도 공급 계약을 맺었던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중국 선박 회사들도 이 친환경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 말고 힘센 엔진,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에 있는 비상장된 그 현대중공업 엔진과 이제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에 중국 쪽에 대한 물량을 같이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 3사들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선이나 향후에 LNG선과 관련해서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되지만은 오히려 하나 엔진과 같은 이런 회사들은 아유 감사합니다 중국 것도 같이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익성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IMO 규제와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거고 그리고 미국 쪽과 관련해서 향후에 그런 수주가 받게 된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당연히 하나 엔진이 첫 번째 가장 큰 물량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진은 중국 물량까지도. 그럼 지금 사실 가장 큰 조선주의 문제는 주가가 너무 비싸다라는 점이고요. 네. 과장님께서도 사실 얼마 전까지는 수주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 구간에서 매수할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그나마 저는 미포조선이라고 좀 보고 있고. 네, 어디요? 현대미포조선. 현대미포조선. 대형 3사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오션은 물론 미국발 기대도 있는 상황이지만은 이번 컨퍼런스 콜을 잘 들어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다 컨셉 부합이죠. 우리 1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보통 조선사들은 영업이익률이 5%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이 마찬가지고 미포조선도 지난 1분기 때 11%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딱 저는 항상 이걸 실리콘투와 비교를 해요. 작년에 실리콘투가 컨센 대비 2배 이상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40% 계속 성장을 했죠. 그런데 이때부터 35% 정도로 계속 이제 비슷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계속 성장할 거예요. 이미 고성과 물량들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수치는 올라가는데 그 성장 속도 자체는 이제 둔화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실리콘투도 올해 초에 주가가 부진을 했다시피 똑같이 현대중공업도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는 거죠. 이미 수주는 충분히 받을 수는 있는 상황이고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는 캐펙스 한계에 대한 캐펙스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하나 이제 그 시스템 통해서 필리 조선소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한 척 이상의 건조를 추가적으로 할 거고 2030년에는 10척까지 건조를 더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그때까지 좀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딱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한국조선해양 컨퍼런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군산 MR도 마찬가지고 명확하게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말해줄 수도 없고 10년, 20년 뒤에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했던 거죠. 이걸 지금 조선주의 펀더멘탈을 매길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고민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에 대한 고민이 3, 4분기 때는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좀 조선주는 조금 기다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지적이시네요. MRO에 대한 실적이 과연 지금 바로바로 적용될 것이냐 아직은 좀 먼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부분. 자, 마지막 저희 은행과 증권주 이야기 해볼 텐데요. 최근 많이 급락했다가 다시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매수 기회일까요?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론 어제 국회 본회의가 있었고 일단 제2차 3법 개정안이 조금 월 말로 이제 지연이 됐죠. 이제 자사주 의무 뭐 확대화나 뭐 관련 집단 투표제 관련된 이슈들이 좀 더 이제 확대되는 구간이 나와줘야 이제 은행주와 이런 증권주들이 이제 부각이 될 텐데 최근에 이제 KB금융이 실제 발표를 하게 되면서 올해까지의 주주하는 전체 금액들 그게 아마 8,500 정도 겁니다. 내년에는 아마 1,900 정도 얘기를 해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더 실적이 더 크게 성장을 해야 여러 이제 금융회사들이나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주주하는 정책에 대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서프라이즈 물량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당장은 조금은 이미 주가가 그 이상치는 반영이 됐다고 좀 보이고 있고 물론 아직까지는 PBR이 1배 이하인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제가 항상 얘기를 해왔다시피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이제 3,100 그러니까 만약에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만약에 우리가 예상대로 다시 재검토돼서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거래대금 활성화에 따른 실적 성장에 따른 주주 환원 정책이 전 증권주가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권주를 가지고 있는 금융 지주를 하든지 아니면은 자사주가 많이 있는 종목이라든가 특히 미래증권 그리고 키움증권 쪽을 좀 보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으로 답을 좀 좁혀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많이 빠진 대장주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보세요? 대장주라 하신다면은 뭐 배당이요, 배당주. 배당주로요. 네. 뭐 배당주는 이미 뭐 이제 뭐 반기 실적이 다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물론 하반기 좀 실적의 개선이 너무 높아질 종목들 물론 이제 최근에 한국가스공사도 물론 하향 리포트가 나오긴 했지만은 특히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이게 민간 사업자가 아니다 보니까 일단 정부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미칠 수 있는 회사라고 하게 되면은 특히 하반기 배당에 대한 여력이 훨씬 더 좀 커졌죠. 배당 성향 자체가 커진 종목들에 대한 주목도 특히 KTNG 같은 경우도 원래 한 60% 배당 성향이었는데 최근에 작년에 한 50% 밑에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지금 세수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다 보니까 담배세 인상에 따른 거기에 대한 가격에 대한 증가 거기에서 이제 향후에 배당 성향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네. KTNG나 뭐 한국가스공사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종목에 대한 힌트 얻어봤고요. IM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